요즘 계속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 법이 바뀐다는데요. 현금 뽑으면 더 걸린다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부자 되세요. 절씨는 임수정. 세무사님, 5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현금 뽑을 때 큰일 난다. 지금 이걸로 전국이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게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저도 최근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현금 뽑으면 큰일 난다. 법이 바뀌어서 조사 강도가 엄청 세진다. 이런 말들이요. 자, 이게 뭐 때문에 나온 말들인지 한번 볼게요. 올해 3월에 국기법 제84조의 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국세청장은 국세 부가징수, 송무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거냐? 이건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급 대상에 부가징수 및 승소 공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로를 세우면 상금을 얼마나 준다는 건가요? 일단 부가징수 분야에는 은닉재산, 부당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가징수에 기여한 자, 승소 분야에서는 국세청 소송 업무를 수행해서 승소 판결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공무원 포상금은 주로 고액 체납자들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세금 징수를 하는 그 체납팀하고,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송무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조사를 더 많이 할 거고, 조사 강도도 세질 거고, 무리하게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런 거군요. 저 일반 국민들은 국세청 하면은 세무조사를 떠올리시고 공무원의 성과는 다 조사해서 추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하실 거예요. 조사 추징세액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사부서에 적용되는 포상금은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아는 형, 큰형님, 염지훈 세무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염 세무사님 의견도 저랑 같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염세무사님, 그럼 5월에 법이 바뀌어서 현금 뽑으면 큰일 난다. 이것도 결국 아닌 거네요. 네, 일단 FIU 보고 기준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현행 그대로 하루 1,000만 원 기준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알고 계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FIU 보고 기준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 영상 하나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1년 전에 수정 세무사님이 현금 인출 관련된 영상을 찍으셨던 거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은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금 보고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세무조사가 엄청 많아진다거나 그런 말들은 결국 근거 있는 소문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팩트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연장선에 있는 현금 뽑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거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속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부모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좀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문 PD님 말씀대로 돌아가신 후에 장례비나 기타 비용으로 쓰시겠다고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망 이후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시면 안 되고, 돌아가신 분 카드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인간 분쟁이 없는 경우에 모든 상속인들 동의하에 일부를 출금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 상속세 측면에서만 보면 돌아가신 날 이후에 돈을 얼마를 출금하든지 세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돌아가신 날 현재 금융재산 잔액이 상속재산이 되니까요. 간혹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망신고일이 아닌 상속 개시, 즉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신고한 이후에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이 정지되고 당연히 카드도 정지되고요.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 서류를 다 제출을 하시고 상속인 계좌로 이체를 시키거나 명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 간 합의가 좀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우는 예금 인출까지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일 이후 사망 신고 전까지 피상속인 카드를 쓰거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건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은 그렇지만 부모님이 위독하셨을 때 그때 현금을 미리 뽑아서 상속인들이 가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함부로 현금 막 출금하시면 안 되세요. 상속계 시전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전에 제가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문PD님 이 영상도 지금 화면 위에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영상을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요. 필요하시면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장례 비용을 결제할 때 자녀 카드 대신에 아버지 카드를 쓰면 안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카드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상속세 신고를 진행을 하다 보면 장례비를 돌아가신 분 카드로 사용한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가 해당이 되는데요. 고인의 카드 사용 금액이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카드 공제를 적용할 때 사망일 이후 사용한 내역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례 비용은 별도의 장례비 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돌아가신 분 카드로 결제한다고 뭐 상속세, 절세에 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겠네요. 어차피 상속세에서 공제가 다 되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하나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병원비 자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절세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맞는 얘기이고요.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는 장례비 등은 제외인 거죠. 상속 재산에서 차감한다는 건 상속세를 줄이는 거니까 상속인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3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이 3가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하는데요. 차례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공과금이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을 말해요. 여기에는 보통 세금, 건보료, 카드값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있으셨던 분이 5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한 과세 기간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세금은 상속인이 납부를 하게 되죠. 그 금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는 공과금 공제로 차감을 합니다. 매월 고지되는 건보료도 있어요. 5월 기속분을 보통 6월에 납부를 하니까 그 금액은 상속인이 납부를 하게 되겠죠. 카드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5월에 사용한 신용카드가 다음 달에 결제가 되니까 그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이 사망일 이후에 결제되는 부분이 공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피상속인 카드로 결제한 장례 비용은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니까 공과금 공제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이 임대소득이 없는 분은 많겠지만 카드는 다들 사용하실 테니까 이건 꼭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꼭 챙기셔야죠. 다음에는 장례비예요. 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장례 비용은 일반 장례비랑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장례 비용은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증빙 서류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하고,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로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1,000만 원 좀 넘게 사용하시거든요. 증빙 서류 열심히 다 모아왔는데 1,000만 원만 공제되면 속상하니까 처음에 안내는 해드려요. 병원에서 사용하신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서류만 주셔도 된다고요. 이미 1,000만 원 초과했는데도 이제 추가 증빙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례비 공제 금액도 한도를 좀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은 1,000만 원이니까
그 숫자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 일반 장례비와는 별도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되니까 총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끔 49제 비용도 장례비 공제해달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이 금액은 장례비 공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과금 장례비는 딱 정해진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건 뭐 놓치지 않고 체크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조금 아리송하다 싶은 게 이 채무였거든요. 채무는 일단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가족 간 차용도 이게 채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채무공제액은 상대적으로 공제 금액도 크기 때문에 채무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상속 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랑 보증금 채무죠.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기관에서 상속 개시일 당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되실 거고, 부동산 임대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채무가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 본인이 사용을 다 하셨어요. 이럴 때 부채증명서에는 채무자가 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상 채무자 자체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걸 100%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겠죠.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입증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 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이 되었고, 이자도 피상속인이 매월 상환한 내역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실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밝혀서 채무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 다행인 케이스였죠.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고 실질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명의랑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명백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모든 거래를 할 때는 명의랑 실질이 같게 하시는 편이 좋겠죠. 억울한 일도 생기지 않고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그분은 그거를 채무로 인정 못 받았으면 정말 많이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찾아오신 분이셨거든요. 네, 기장하시는 세무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인정이 안 된다. 괜히 그런 거 신고했다가 가산세만 나온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한번 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뭔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억울한 거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가끔 이제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게 결국은 도움이 되신 거죠. 저는 그 방법을 찾아주신 우리 세무사님도 되게 멋져 보이는데,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임 세무사님 찾아오신 것도 뭔가 행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 PD님이 말씀하신 가족 간 차용이 많다 보니까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차용 금액이 상속 재산이 되기도 하고 채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본질은 같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드린 게 맞다면 그 부분도 상속세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은 고령의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현금 재산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병원비나 간병비 이런 현금이 많이 필요하신데 쓸 돈이 부족하신 거죠. 소득이 없으시니까 금융기관 대출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실제 자녀한테 돈을 빌려서 그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실제 채무가 맞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이체한 내역과 실제 아버지가 그 돈을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도 실제 차용이 맞고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세무사님, 이 경우랑 반대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제가 돈을 빌렸어요. 그럼 2억을 빌려서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가 다 못 갚았는데 그 도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럼 이건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상속 재산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2억 원 빌려서 5천만 원을 갚았다면 1억 5천만 원이 채권으로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경우에 차용증만 쓰시고 2억 원을 빌려왔지만 원금이랑 이자 상환이 전혀 없었다면 채권이 아니라 사전 증여로 볼 개연성이 높아지시겠죠. 채권이든 사전 증여든 2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는 사전 증여로 판단이 되면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가 고지되면 가산세가 발생이 되니까 그 차이만큼 부담세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관심도 이슈도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향후 상속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세무사님은 워낙 상속세를 많이 다루시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거는 꼭 알고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하나 더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돌아가신 날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랑 이후인 경우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재산세랑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6월 1일 이전이고 그 날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봐서 재산세랑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으면 연장자가 되는데요. 보통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주된 상속인이 되고 안 계시면 장남이나 장녀가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 재산 중 공시지가가 한 15억 원 정도 되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인은 삼형제라고 한다면 아무런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남이 15억 원의 토지를 전부 상속받은 걸로 봐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상속이 일어나면 협의 분할을 하고 상속 등기하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만약 4월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실무적으로 6월 1일 전에 상속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때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삼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한다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 과세를 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가 인별로 5억 원씩 공제가 되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공동 소유로 과세되는 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좀 놓치기가 쉬워요. 상속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이벤트고 누구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니까요.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상속세 신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한 금액을 공과금 공제로 차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과금 공제 잊지 않으셨죠? 상속 개시일이 6월 30일이다 이러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세랑 종부세 고지서가 아마 날라올 거예요. 납부하시고 상속세 신고하실 때 세무사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공과금 공제에 반영해 달라고요. 졸지는 임수정. 자, 오늘은 세무사님과 5월에 개편된다는 현금 인출에 대한 진실 그리고 관련된 상속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리 부탁드립니다. 상속 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을 말해요. 피상속인의 세금, 건보료, 카드 대금, 실제 채무 꼼꼼히 챙기셔서 꼭 공제 받으시고요. 채무가 있다면 상속 재산 협의 분할할 때 채무도 상속인이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명확히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 금액 계산할 때 실제 채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신고 진행하실 때 세무사님과 꼭 의논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